세계에서 한때 가장 많은 설탕을 생산하는 여기가요? 나라가 쿠바입니다. 설탕의 나라예요. 설탕. 이만한 데서 유럽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막대한 양의 설탕을 공급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아니 그 설탕 있고 시가. 네, 시가.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이 전 세계에서 언제 누가 제일 먼저 담배를 피웠어? 그러면 쿠바 원주민일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쿠바가 전 세계에서 또 한 손가락 가는 게 또 있습니다. 2차 전지 우리나라 요즘에 네. 많이 하잖아요. 2차 전지 때문에 제일 유명해진 광물질, 특히 니켈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와. 요 조그마한 나라에 러시아만큼의 니켈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매장량으로 보면 현재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쿠바가.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 조그만 섬나라가 보물섬이에요. 그 외에 뭐 다른 자원들도 좀 있어요? 있습니다. 석유. 아, 뭐 석유까지나. 예. 아니 우리랑 잘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 걸로 넘기고, 네. 우리 이제 니켈 뭐 이런 걸로 받아와도 되고. 네. 그러면 저 위에 계신 뭐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천조 형님이 눈 시퍼게 뜨고 이제 굉장히 불쾌하지. 굉장히 불쾌해. 최윤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함께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쿠바를 왜 궁금해하시지? 쿠바를 저희가 이제 파기 시작했고요. 네. 기본적인 정보들 지난 시간에 좀 알려주셨고. 네, 천국. 천국. 천국이라는 이름에 참 책이 많습니다만, 네. 천국 진짜 천국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일단 뭐 그 나라 지난 시간에 절대 빈곤, 그러니까 빈곤 상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다. 뭐 전체 한 88%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네. 이제 한 20%를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합계 출산율도 뭐 한 1.1, 1.2까지 떨어져 있고, 네. 그다음에 한 2년 사이에 4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미국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미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천국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좀 먹고 사나 경제 수준. 경제 수준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이제 일단 명목상 GDP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약간 추정치인데 $10,000를 좀 넘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맞냐? 이게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쿠바의 경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다른 나라와 달리 쿠바는 뭐 혼합 계획 경제. 요즘에는 참 낯선 존재죠. 나라에서 대충 정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이제 사회주의 국가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지금 약화되고 좀 빠져나가고는 있는데,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점들은 국가가 결정하는. 이제 하지만 민간도 일부 자율성이 있는. 그래서 혼합 계획 경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그러면 뭐 어떻게 옛날부터 살아왔나를 한번 이 GDP를 놓고 이렇게 쭉 보면 많이 올라갔네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힘든 시절이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대공황 시절에 뭐 그때는 다 한번 내려갔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혁명 59년인가 60년대 이때는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80년에서 90년 특히 이제 구소련이 약해지고 하면서 정말 고난의 행군 한번 퍽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2000년대 가까이 오면서 다시 이렇게 쭉 성장을 이제 했는데, 요거는 2018년까지고 그 뒤로 또 조금 약간 이 뒤로는 이제 또 훅 떨어지는 이제 이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뭐 맨날 어렵고 못 살고 그런 나라는 아니었고, 대신 이제 쿠바 같은 경우는 이제 부침이 좀 심했다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 나라 쓰는 돈은 이제 페소입니다. 페소. 예. 그래서 쿠바 페소라고 해가지고 CUP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 컵. 그래서 컵이네 진짜. 예, 컵이에요. 컵인데,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다 결정합니다. 올해 뭘 생산하고 얼마든지 뭐 얼마 하고, 이게 뭐 우리 북한에서 옛날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뭐 말도 안 돼. 다시 그러니까 못 살지, 실패하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역사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혁명 이전까지 이 쿠바는 극심한 빈부격차,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의 손에 모든 부가 집결돼 있는 이제 그러한 동네였죠. 그러니까 어쩌면 혁명이 또 성공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엎어서 국가가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울림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1959년이니까 지금 60년 정도를 이제 하면서 이제 뭐 부의 편중, 집중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해소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비효율성,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어떨 때는
슈퍼마켓에 갔는데 휴지가 다 떨어져 있고. 야, 그럼 휴지 어떤 때는 또 휴지는 잔뜩 넘치는데 또 칫솔이 없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국가가 자꾸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필요한데 없으면 돈을 더 줘야 되니까. 돈 줘야 되고. 물가 상승.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돈 어떻게 구한 사람들은 되지만 나는 안 되면 또 좌절감. 네. 예. 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을 요즘에 2024년 쿠바 경제는 맞이하고 있다. 네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내수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막 오는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거 이런 거 말고 이 나라에서 뭘 수출하고 이런 거는 시가 있을 거고. 네. 또 뭐 있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쿠바는 아까 흑인이 왜 들어왔다고 그랬죠, 어제? 사탕수수. 사탕. 그렇죠. 그러니까 설탕. 세계에서 한때 가장 많은 설탕을 생산하는 나라가 쿠바입니다. 설탕의 나라예요, 설탕. 슈가 컨트리.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네. 그래서 카리브해는 정말 요만하잖아요. 이만한 데서 유럽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막대한 양의 설탕을 공급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진짜 잘 됐나 보다, 농사가. 그럼요. 네. 그래서 설탕과 담배가 주요한 이제 외화 획득원이고, 네. 이거와 더불어서 또 다른 이제 외화 획득원 중에 하나는 이제 인력 파견업. 사람들이 직접 나가는군요. 네. 국가에서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국가가 사람을 파견합니다. 주로 의사, 간호사, 의사와 간호사를 전 세계 67개 나라에 파송. 보내서 돈을 이제 벌어오는 이 수입이 상당히 커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관광.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쿠바 의사의 위대함, 쿠바 의사의 훌륭함, 쿠바와 함께하는 보건의료, 공중 보건의료의 장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별도로 이제 한 꼭지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긴 할 텐데 제일 많이 가 있는 지역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도 상황 안 좋은데. 그래도 거긴 석유는 많잖아요.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로 가면 주로 석유로 받아옵니다. 의사 12명 보내주면 석유 내드럼 뭐 이렇게. 예, 그것도 훨씬 많이 받아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철수했는데 브라질에 또 되게 많이 갔었어요. 브라질의 쿠바 의사들이. 네. 이게 그 가는 쿠바 의사들도 사실은 기분 좋아서 가는 거예요. 브라질은? 예.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쿠바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 임금, 보통 일하고 있는 사람, 경제활동을 종사하는 사람들 평균 임금은 달러로 환산하면 25달러 정도예요. 25,000원? 3만 원? 예, 3만 원 정도. 그밖에 안 돼요? 월급이요. 아니 어떻게 GDP 10,000달러인데 그렇게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의사들은 이제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달러 정도 받아요. 7만 원? 예. 이 사람 일당이 아니고 월급. 예, 월급입니다. 근데 이제 이 쿠바 의사들이 이제 브라질에 갔다. 그러면은 내 통장에 얼마가 꽂히냐면 1,000달러가 꽂힙니다. 50달러 받다가. 예. 와, 20배가. 근데 1,000달러 레봐야 130만 원이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되나? 의사를 어떻게 데려와?라고 하는데 실제로 브라질 정부는 쿠바 정부에 얼마를 주냐면은 의사 1인당 매월 3,600달러씩을 꽂아줍니다. 쿠바 은행 통장에다가. 쿠바 정부 통장에. 예. 이 종류 같은 거 좀. 3,600달러를 주면 2,600달러는 쿠바 정부가 인마이 포켓. 국가 예산으로 쓰고. 네네네. 1,000달러는 네가 고생하니까 이만큼 가져가. 그래도 굉장히 큰 돈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창 많이 보낼 때는 브라질 한 나라에만 8,300명을 보냈어요. 의사를? 네. 의사를 8,300명을 보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매년 뭐 한 4억 달러. 4억 달러면 꽤 큰데. 그렇죠. 꼬박꼬박 이제 돈을 벌어주는. 이제 소중한 이제 존재였죠.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이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말하면서 지금은 상당 부분 이제 축소가 됐는데 어떻든 간에 쿠바 의사들은 뭐 중남미 지역 그다음에 아프리카 뭐 기타 등등 많은 나라에서 67개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의사라는 존재는 사람이 아플 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고 그것들이 이제 와서 공급이 돼서 쿠바 의사들이 활동을 하면 당연히 의사가 없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있어요. 이 쿠바 의사들이 그럼 국가가 이제 파견을 해주면 베네수엘라랑 이렇게 가면 그 나라에서 열심히 잘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꾸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베네수엘라에 이제 파견돼 있는 치과 의사신데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무슨 고민이냐? 여기서 내가 조금만 여기 자유롭잖아요. 내가 미국행 비행기 타면 미국에서는 내 자격 조건도 인정되고. 인정돼요? 네. 그다음에 뭐 인정 안 되더라도 어쨌든 쿠바 공동체 그거 잘 돼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훨씬 높은 부를 찾을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 나라의 세금을 갖다 바쳐가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탈출을 합니다. 제가 네. 2011년도에 이제 베네수엘라에 이제 갔는데 네. 베네수엘라 의회죠. 의회 관계자가 이제 혁명 전사시니까 와서 막 이제 열변을 막 토해요. 네. 이제 그래서 뭐 보건소 의사 뭐 간호사 배치해서 수명이 몇 년 늘어나고 다 맞아요. 근데 다 맞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통역해 주시는 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보실래요? 어디 가요? 그 이제 보건소 같은데. 네. 그래서 가보죠. 네. 라고 갔는데 두 가지가 없어요. 베네수엘라 보건소에 예. 두 가지가 없다. 예. 아 궁금한데. 베네수엘라. 2011년이니까 그래도 아직 그때 상황은 지금보다는 좀 좋을 때였어요. 두 가지가 없다? 뭐 청진기가 없나? 첫 번째는 약이 없어요. 약이 보건소에 없으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잘 조달이 안 되는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의사가 없어요. 아니 의사가 없는 보건소가 무슨 약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사는 있었어요. 네? 의사는 있었어요. 의사가 없다면서요 방금? 도망갔어요. 의사가 쿠바 의사가 왔는데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 2, 3년 근무하다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야반 도주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옆에 있는 파나마 이런 데로 가서 거기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망명 신청 뭐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거죠. 하긴 망명 신청 잘 받아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회주의 국가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빨간색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국가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쿠바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바 경제는 최근에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 관광객 다 끊겼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 해 그냥 마이너스 11%. 그날의 GDP가? 네. 우와. 그다음에 2021년에 0.5% 성장. 플러스. 네. 그다음에 2022년에 3.5% 성장. 그러니까 2020년에 까먹은 거 아직까지 지금 만회를 이제 못 하고 있는. 2020년에 마이너스 11% 이렇게 까먹었으면 적어도 다음 해 한 몇 %는 올라야. 그렇죠. 이게 이제 똔똔 비슷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화면에 보시면 지금 그래도 2010년부터 그래도 나름대로 2% 정도 성장들을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한 방에 훅 떨어지고 21년도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 떨어진 이게 상당히 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메꾸려고 그러면은 지난 몇 년 거 이렇게 메꿔야 되니까 한참 호황이 좀 와야 되는데. 그렇죠. 한참 호황이 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저 관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나 보네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면. 그 원래 이 나라는 그러면 네. 그런 뭐 설탕 이런 거 무역으로 꽤 그래도 돈은 좀 돌던 그런 그렇죠. 나라겠네요. 돈을 돌던 나라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혁명이 1959년에 있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 19세기 중반 어떤 유럽도 좀 정리가 되고 나폴레옹 전쟁도 끝나고 기타 등등 상황이 정리된 한 1870년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라틴 아메리카 요 지역에서는 고소득 국가였어요. 쿠바가? 네, 쿠바가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였고 20세기 중반 혁명 직전인 1958년 이렇게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때만 해도 1인당 GDP가 2,360달러 정도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자리 숫자였잖아요. 네네. 우리보다 훨씬 잘 가는 나라였고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중남미 국가 다 통틀어서 그래도 한 평균 이상은 되는 중간쯤 가는 그런 정도 이제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바라는 이 나라는 카지노, 관광, 설탕, 실가 이런 걸 통해서 뭐 여파는 좀 있었으나 꽤 잘 살던 이제 그러한 국가였는데 이제 1959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경제 체제가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59년에 혁명이 딱 일어나고 첫 번째 카스트로가 국유화를 했던 것은 이제 통신, 전화 뭐 이런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960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쿠바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미국 밑에 있잖아요. 미국 통 밑에 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석유들 같은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석유를 미국에서 다 정유로 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근처에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갖고 와서 여기서 정유를 해서 그냥 자기들 쓰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쉘이라든지 텍사코라든지 하는 이 미국 대규모 석유 회사들이 다 여기에 이제 작지만 정유소를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혁명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소련이 우리 동지 그러면서 소련산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소. 우리 거 줄게. 그러니까 이제 쿠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당연히 땡큐죠. 땡큐인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미국 그 기업들이 여기 정유소를 갖고 있던 기업들이 소련산 안 돼. 라고 거부를 이제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쭈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쿠바 정부가 쫓아내? 정유 산업을 국유화를 시켜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에 통신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 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뭔지 작고 뭐 그게 뭐 미국 기업들한테 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건 아닌데, 야 석유는 사이즈가 다르죠. 사이즈가 다르지. 그래가지고 갈등이 되면서부터 미국이 이제 어떤 제재 조치를 첫 번째 가하느냐. 네. 원래 미국은 설탕을 많이 수입하잖아요. 코카콜라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설탕을 수출하기 위한 중남미 많은 국가들의 로비와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각 국가별로 쿼터를 줬습니다. 네, 미국 말 잘 듣고 네. 이런 국가들은 좀 많이, 그렇지 않으면 줄이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쿠바 설탕 쿼터를 날려버립니다. 아, 니네 거 안 사? 할 거 안 사. 라고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62년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포괄적으로 네. 이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포괄적?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 딱딱 찍어가지고 석유 안 사고 설탕 안 돼, 설탕 안 사고 이랬는데, 예, 뭐 씨가 안 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쿠바에서 나오는 것들은 안 돼라고 하면서 급속도로 쿠바가 소련으로 확 기울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소련이 많이 도와주면 괜찮은데 그럴 여력까지는 별로 없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둘은 꽤 잘 맞는 파트너였어요. 소련과 쿠바는. 왜냐면은 이제 소련은 영토가 넓지만 네. 그 넓은 영토에서 사탕수수, 설탕은 그렇게 잘 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땅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네. 또 재밌게도 이 뭐 러시아, 이 소련 사람들은 또 차를 또 즐겨 마십니다. 차에는 또 설탕이 또 필수품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추운 나라 사람들은 또 단 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설탕이라는 것은 소련 국민들 그리고 동유럽이나 이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한테 좋은 아이템이에요. 괜찮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련은 넘쳐나는 석유가 있고, 네. 쿠바는 넘쳐나는 설탕이 있고, 둘이서 서로 바꾸면 되는 거고, 둘이 같이 패키지로 다른 나라에 가서 혁명 지원금으로 쓰면 도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호흡이 꽤 잘 맞던 네. 이제 그러한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쭉 보면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또 성장해요. 잘 성장을 해왔죠. 파란색이 그 쿠바입니다. 보면은 예, 빨간색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전체 네. 국가인데 뭐 80년대, 90년대까지 나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지금 단위를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차이 나는 1인당 GDP가 좀 차이 나는데 네. 어떻든 간에 잘 오다가 이 90년에 푹 떨어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른 남미 국가들과 확 갈라지는 계기가 이제 90년대 초반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미 국가들이 이제 1980년대 뭐 그 고금리 가지고 이제 절절 맺잖아. 멕시코 부도나고, 막 아르헨티나 부도나고, 막 이제 이럴 때 쿠바는 꽤 견조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빌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1970년대, 80년대에는 쿠바가 해외 원조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70년대 같은 경우는 페루에 병원도 지어주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앙골라,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기니, 뭐 탄자니아,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같은 경우는 뭐 각종 엔지니어, 그다음에 의사, 간호사, 뭐 군인 등등 해가지고 한 8만 명 이상을 해외로 파견해서 이 혁명 수출. 소련이 가는 곳에 항상 쿠바가 가서 네. 오히려 그 소련 사람보다 더 투철한 혁명 정신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하기도 했던 거죠. 이때만 해도 쿠바 사람들도 역시 우리 답이 맞았어. 역시 사회주의야 이런 생각 많이 하셨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제 등장했던 이제 니카라과 혁명 정부에도 이제 소련으로 받은 이제 석유를 나눠줘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1989년, 90년, 91년에 걸쳐서 소련이 이제 폭망을 하면서 GDP가 3년 사이에 35%가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 만불이었으면 6,500불로. 그렇죠.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요만큼 떨어져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 떨어지면 이거는 나라가 절단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농사 잘 돼가지고 절대 굶어 죽을 거 없다라고 생각하던 이 나라에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도 이제 고난의 행군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 쿠바도 고난의 행군을 합니다. 보면 대기근 사태를 겪게 되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기근 사태를 겪으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식량 배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농사죠.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이제 또 감명 깊게 보고 오시는 쿠바의 유기농. 비료 없이. 네. 농약 안 뿌리고. 네. 사실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뿌릴 농약도 없고. 네.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들은 1999년부터 또 한 방에 또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방에? 네, 한 방에. 뭘로 해결해요?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이제 집권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네? 예, 좌파 혁명.
아,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죠. 네. 갑자기 이제 석유라고 그러면 세계에서 정말 한 손가락에 드는 네.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동지가 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쿠바에 뭐 원유로 그냥 팍팍 밀어주는 거죠. 일단 석유가 있으면 돌아갑니다. 뭐든. 예. 그리고 쿠바가 다른 나라에 돈 받고 팔아도 베네수엘라가 뭐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정도로 통 크게 지원을 해줬던 거죠. 네. 그래서 쿠바 사람들은 이 99년서부터 차베스가 죽을 때까지 한 2009년 10년 뭐 네. 요때 리즈예요. 요 시절을 이제 특별 기간이라 불러요. 특별 기간. 행복했던 갑자기 로또를 맞은 것처럼. 이 그래프에서도 가장 위로 많이 솟는 시기가 그 시기인 그 시기인 모양이군요. 거죠. 예, 그 자원 사이클 타가지고 슈퍼 사이클 타가지고 네네네. 베네수엘라 잘 나가고 베네수엘라는 니카라가 쿠바 여기저기 막 퍼주고, 네 와서 막 돈 쓰고, 네 아이고. 행복했던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던 시기를 보내던 쿠바는 이제 2010년에 라울 카스트로로 교체를 합니다. 지도자를. 피델이 이제 형이고 라울이 동생이죠. 네, 이제 두 분이 이제 형제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라울 카스트로는 이 베네수엘라에 의존하는 이거 말고 뭔가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1년에 이제 신경제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신경제 시스템이라고 뭐 되게 거창한 것도 좀 있지만 뭐 그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간섭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업종을 한 180개 정도 이야기를 해요. 민간이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식당, 뭐 일정 규모 이하의 식당, 그다음에 뭐 운수업, 뭐 관광 안내, 뭐 물고기 잡는 거, 기타 등등이 한 180개 정도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뭐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장 찍는 권료주의도 좀 치우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세를 이어가려고 되게 노력을 이제 많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라울 카스트로가 등장을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피델 카스트로보다는 이제 말이 좀 통하는 상대고 원한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좀 손에 이제 그 그립을 좀 놔줍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던 쿠바 이주민들이 쿠바의 송금을 이제 허용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공식적으로. 예전 같은 뭐 투쿠션 맥에서 이렇게 그렇죠. 비싼 돈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예전은 그냥 적어서 그냥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한 30억 달러. 30억 달러요? 예. 한 4조? 예. 그러니까 그 뭐 플로리다, 마이애미 이런 데 보면 다 쿠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상권도 꽉 잡고 있고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보내죠. 가족들한테 또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경기도 뭐 쓰니까 좋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때 또 막혀요. 네,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생기게 되는데 쿠바 하면 유명한 사람이 카스트로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게바라. 체게바라. 예, 체게바라는 처음에 혁명을 성공시킨 다음에 쿠바 중앙은행 은행장을 역임을 합니다. 되게 젊을 때 아마 했죠, 그게. 그렇죠. 이 총든 중앙은행장 멋있을 것 같기도 한데. 피가 물고. 예. 근데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아까 말한 컵이라고 부르는 페소, CUP라는 이제 쿠바 페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써왔는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쿠바 경제가 나락으로 빠지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같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쿠바 정부는 이제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일단 뭐든지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몰래 가지고 있던 달러를 공개적으로 소유하거나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거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국가 쿠바에 달러가 버젓이 미국 달러가 미국도 US 달러가 통용되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달러가 그냥 유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뭘 식당 가서도 뭘 달러 내고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되면 달러가 주가 되고 쿠바 페소가 좀 약간 밀리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흡수하기 위해서 94년에 없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달러 상점, 달러를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을 따로 개설을 합니다. 달러로 살 수 있는 가게 따로?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설탕 팔아서 번 돈 이런 걸로 필요했던 좋은 소비재,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그런 식으로 이제 흡수를 이제 해 나가는데 쿠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외국인들이 와서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쿠바 사람들한테 막 돈을 그렇게 쓰는 거는 이제 곤란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들은 하지만 어떻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팁으로 받고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제 달러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부를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쿠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어마한데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다 다 달러 쓰는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2004년에 달러 유통을 중단시킵니다. 네. 근데 중단시키는 대신 돈을 하나 더 찍어내요. 네. 이 CUC라고 하는 CUC?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식으로 말하면은 달러와 바꾼 돈표, 외화와 바꾼 돈표, 달러와 1대1로 고정된 네. 별도의 가치가 있는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CUC를 쓰면 돼. CUC를 쓰면 돼요. 그러면 얘네하고 가치가 다른 이제 이러한 이제 통화가 되는 거죠. 한 나라 이통화 체제. 네. 그렇죠. 이중 통화 체제죠. 네. 보통 이제 이것은 이 시장 환율을 선택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긴 해요. 많이들 이제 하려고 노력하죠.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이 CUC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쿠바 정부는 달러를 환전할 때는 10% 더 수수료를 물립니다. 그래서 CUC로 바꿀 때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환전을 할 때 네. 유로를 CUC로 바꿀 때 환율하고 달러를 CUC로 바꿀 때 환율하고 네. 유로에 더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달러 쓰지 마라. 미국이랑 네. 사이 안 좋은데. 네. 그래서 이제 유로가 이제 많이 쓰이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가 네.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 CUC와 CUP 사이에 갭이 점점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CUC 가진 사람이 특권 계층으로 이제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래요? 예, 달러를 가진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2021년에 이걸 폐지를 해버립니다. CUC도? 예, CUC를 폐지하고 이거 얼마당 CUP로 바꿔줄게라고 하지만 시장 환율보다는 훨씬 못한 조건으로 바꿔주니까 불만이 좀 많겠네. 한순간에 이제 CUC 가지던 분들이 또 되게 큰 손해를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네네.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쿠바 경제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쿠바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은 뭐냐? 네. 뭘까요? 쿠바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 예. 뭐 어쨌든 자동차 뭐 이런 건가요? 설탕이죠, 설탕. 설탕. 예. 설탕. 예. 그래서 이제 이 쿠바하면 생각나는 게 이 사람 키보다 훨씬 큰 이 사탕수수 밭에서 이 마테체라고 그러죠. 예. 이걸로 이제 정글 칼로 이렇게 쳐내는 이 모습을 이제 많이 상상하시는데 화면에 보시는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원래 쿠바에 설탕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져다가 심은 거예요? 네, 16세기 때부터 스페인 사람들이 왔는데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날씨가 딱 좋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막 데려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하게 됐고 지금도 한 2020년 뭐 이때까지만 해도 전체 수출액의 3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쿠바 이꼬르 설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쿠바한테 이 설탕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냐? 1차 세계대전 전후한 시기입니다. 유럽에서 뭐 이 설탕 수요가 이제 넘쳐나는데 뭐 해상 물류가 대부분 다 마비된 상태에서 유럽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설탕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쿠바였던 거죠. 수요가 다 쿠바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막 흥청망청 막 엄청난 부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바 갔다 오신 분들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왔는데 어디 교외 지역 아바나 이 교외 지역에 가 보니까 되게 큰 저택도 있고 이게 되게 복고풍식의 무슨 아르누보 뭐 이런 양식,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르네상스 막 이런 뭐 기둥 막 이렇게 있는 유럽의 부촌 같은 느낌. 네, 이게 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새로 짓지는 못하고. 뭐 그렇죠. 네. 근데 어떻든간에 이제 이 소련과의 교역, 그다음에 소련의 지원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기계와 작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산량이 이제 쭉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1980년대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800만 톤, 연간 800만 톤 정도까지도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스트로의 목표는 1000만 톤 목표였는데 왜 줄어요? 예, 이게 왜 줄겠어요? 언제부터 줄죠? 이것도 역시 그 소련 붕괴랑 관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쿠바는 설탕을 생산해서 소련에 넘겨주고 그럼 소련은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넘겨주고 그래서 사실은 쿠바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설탕을 통한 소련과의 이제 구상무역 이거 덕택이었는데 1991년 소련이 붕괴되니까 소련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이 확 줄어든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쿠바의 설탕 생산은 철저하게 소련이 제공해주는 석유, 그다음에 소련이 갖다주는 이 보면은 여러 가지 장비들, 장비, 그다음에 비료, 농약 여기에다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이제 이 공급을 러시아가 뭐 한순간에 끊어버리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이제 격감을 절벽을 한번 절벽을 만든 거 700만 톤 정도를 기록하다가
300만 톤까지 그냥 쫙 내려갑니다. 불과 한 5년 만이에요. 이러면 이제 나라가 절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5% 막 이렇게 때려맞고 있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990년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원당 가격이 떨어져요. 저도 2000년대 후반에 이제 설탕 투자를 잠깐 해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필 왜 설탕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면화, 설탕, 천연가스 이 세 개가 정말 안 오르는 세계 아이템이었어요. 이 생산하기가 너무 쉬워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공급은 많아지는데 사람들이 건강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은 비싸잖아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옥수수 과당이잖아요.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탕 수요가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감소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2년쯤 되면은 원래 있던 전체 제당소 가운데 한 절반을 폐쇄를 합니다. 원래 한 150개 정도 제당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을 폐쇄했으니까 한 70개 남은 거죠. 70개, 80개 남았는데 지금은 23개 정도만 가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왜 주느냐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기름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기름 많이 들어요? 이 돌려야 되잖아요. 장비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탕수수를 끊임없이 계속 불에다 넣고 가만히 놓고 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런 기계에 넣고 쥐어짠 거죠. 쥐어짜면 그 즙을 이게 굳으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걸으면서 또 데우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정제당까지 가는 과정을 쉼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노예 노동 때도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기계들 같은 경우는 제당소에 있는 기계들 같은 경우는 보통 12일 정도 연속 가동되고 처리하죠. 밤낮 없이 3교대로 막 돌아가고 한 12시간 정도 쉬다가 정비 잠깐 하고 다시 또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공장을 돌릴 기름도 없고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충분한 사탕수수가 공급돼야 되는데 이런 장비들도 다 서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쳐가지고 오는 양이라는 거는 얼마나 되겠어요.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얼마까지 줄었냐면은 아까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지금 2021년 보면은 100만 톤 밑에까지 줄었잖아요. 그래서 2021년 80만 톤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 난 거죠.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쿠바는 뭐 설탕 나라니까 설탕을 여기저기 많이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연간 소비량이 한 70만 톤 정도 돼요. 쿠바 내에서? 그러니까 70만 톤보다 남는 거는 수출을 했는데 문제는 2022년에 생산량이 얼마였냐면 48만 톤이에요. 그럼 쿠바 내 소비도 감당 못할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쿠바 사람들은 2022년 경에는 암시장에 가서 비싼 돈으로 설탕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그렇게 설탕이 잘 나는데. 설탕 천국이었는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좀 비극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 설탕 있고 그다음에 또 시가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이 쿠바산 시가는 뭐 품질 좋기로 제일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언제 누가 제일 먼저 담배를 피웠어? 그러면 쿠바 원주민 일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인 유적 이런 걸 통해 보면 한 9세기 정도부터 흡연이 광범위하게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콜럼버스 도착한 이후에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막 입에다 불 물고 막 연기를 막 내뿜고 있으니까. 저 용이야 뭐야? 그런데 몸에 안 좋은 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옛날 스페인 귀족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담배 이렇게 쫙 해서 갔는데 어떻든 간에 이 쿠바의 시가 담배 매우 좋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이제 유명한데 이게 또 전체 수출액의 한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설탕 25, 그 다음에 시가 25, 한 50%도 이제 되는 건데 2017년 통계를 보니까 한 5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합니다. 보면은. 그것도 진짜 많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담배잎 재배가 사실은 뭐 저도 옛날에 이제 농활 다닐 때 몇 번 이제 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엄청 푹푹 찌죠 이거. 그러니까 일단 진물이 나요. 진물. 그러니까 찐득찐득하고 무거워요. 이 담배잎이라는 거에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가지고 뭐 그때 이제 농활 갔을 때 이렇게 이제 말리는 여기다 그렇죠. 이제 넣는 거를 했는데 야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막 들고 이렇게 막 진액 같은 거 묻으면 잘 지지도 않고 그래요?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배잎을 이렇게 건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짧으면 뭐 한 200일, 뭐 길면 몇 년씩 이렇게 이제
건조를 이제 시키게 됩니다. 보면. 네.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들이 뭐 되게 많아요. 저는 뭐 시가 뭐 안 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많은데 보통 시가는 이제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보면은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정상적인 시가잖아요. 이렇게. 네. 예. 그러면 요 시가는 요 안에 보면은 제일 안에 이제 필러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요게 타서 사람들한테 맛을 느끼게 해주는 요게 이제 제일 알짜 가운데 요게 이제 필러고 요거를 이제 감싸는 이제 바인더라는 요거는 이제 좀 이제 질긴 이제 담뱃잎 같은 걸로 네. 그렇게 되고 우리가 보통 이거 시가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밖에 포장돼 있는 요거는 래퍼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래퍼입니다. 요 래퍼는 네. 아주 좋은 잎으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되고 그 위를 이제 캡으로 이제 막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담배를 내가 시가를 피우겠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시가 커터 있죠. 네네네.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뚝 자르는 거. 그래서 옛날 뭐 동그란 구멍 있어. 예, 영화 보면은 이제 사람 손가락 놓고 이렇게 그 무슨 영화 있었는데 저도 기억나는데. 대부에서도 그런 게 나왔던가요? 그런가요? 네, 자꾸 종종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손으로 만드는 게 말아서 만드는 게 원래 정통. 그다음에 이제 기계를 통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건 조금 이제 보급형.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철저하게 다 국영 기업에서 관리를 하니까 다 분류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로 만든 거, 전부 사람이 다 만든 거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색깔이 어떤 게 더 좋은 거 같으세요? 네, 쿠바산 이제 시가는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진할수록 비쌀 것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진할수록 그 좀 오래된 제품이고 보통 좀 묵직한 맛을 선호하고. 그래서 무조건 다 좋다. 내 취향에 맞는 거를 하는 게 좋은데 보통은 이제 좀 색이 짙을수록 오래되고 비싸요. 좀 비싸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이제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쿠바산 시거는 주로 중서부 유럽 쪽으로 이제 많이 팔려갑니다. 미국은 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다가 없어졌다 막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로가 아니니까 그래요? 주로 이제 유럽으로 이제 많이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 분들이 쿠바산 시가 돈 많은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는 좀 이렇게 보면은 부의 상징? 약간 그렇죠, 좀 이렇게 좀 플렉스, 가오가 좀 있는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중국이 시가 맛을 알아버린. 그래서 중국으로도 이제 꽤 많이 가고 그래서 매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올해 나온 이 쿠바산 시가 중에 뭐 랭킹도 매기고. 약간 와인 비슷하네요. 와인 비슷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주 탑티어 1, 2, 3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보급형으로 일반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또 레벨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굵기도 되게 굵은 거부터 뭐 가는 거, 그다음에 짧은 거, 긴 거 여러 가지가 이제 되게 이제 많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사실은 이 쿠바산 시가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딱 이제 막아버렸죠. 그러면서 꽤 오랫동안 미국에 못 가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쿠바에 여행을 하다가 휴대폰으로 이제 100개까지 거 정도는 뭐 됐다가 지금은 또 그게 막히고 뭐 잠깐 좀 복잡해요.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여행 가시면 이 시가를 보통 다들 사 오시는데 이게 보면은 딱 찍혀 있어야 돼요. 국영 상점에 가서 그러면 진품 보장, 그다음에 여기 서류 관장 더 들어갑니다. 반출 허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 당국에. 그런데 이제 이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 저렴한 걸 찾는데 이것들은 이제 품질이 확 떨어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뭐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이 말아주신 건가? 네, 제대로 된. 그러니까 아까 이런 이제 담배 잎 말릴 때 뭐 품질에서 탈락한 거, 이런 걸로. 근데 이제 그걸 또 몰라서 비싼 돈 주고 사오시는 분들 꽤 많다라고 그럽니다. 쿠바는 다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좀 비싸도 그냥 정품 사시라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쿠바는 그러면 이 1차 상품밖에 없냐? 시가, 그다음에 설탕. 쿠바가 전 세계에서 또 한 손가락 가는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쿠바가 이 2차 전지 우리나라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2차 전지 때문에 제일 유명해진 광물질 뭐가 있죠? 니켈, 리튬 그리고 코발트. 그 세 개 중에서 리튬을 제외한 2개. 니켈이랑 코발트가 많이 나요? 특히 니켈은 아주 많이 납니다.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은 한 1억 톤 좀 안 돼요. 한 9,4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25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지금 확인된 매장량이 한 2,100만 톤. 그다음에 호주가 한 2,000만 톤. 브라질이 1,600만 톤. 여기는 이제 1,000단위가 넘어가죠. 그리고 러시아가 한 700만 톤 정도 돼요. 그 다음이 쿠바입니다. 쿠바는 저 작은 나라에 처음부터 알차네. 그래서 550만 톤.
그러니까 와. 요 조그마한 나라에 러시아만큼의 니켈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 7만 톤 정도 생산을 해서 이게 또 사실 중요한 네. 또 외화벌이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모든 곳에서 그렇진 않은데 많은 곳에서 이 니켈을 캐면 우주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코발트입니다. 이 두 광물질이 생성되는 이제 이 프로세스가 비슷한 거 같이 이제 세트로 다녀요.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이제 DR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10만 톤씩 나오는데 코발트 같은 경우는 쿠바에서 한 3,500톤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콩고는 10만 톤 다니니까 여기를 제외하고 나면 러시아가 한 6,000톤, 호주가 5,000톤, 그 다음에 필리핀이 한 4,500톤 정도 되는데 그 다음이 쿠바가 연 3,500톤 정도 되니까 생산량으로 보면 또 여기도 한 5위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매장량으로 보면 현재 세계 3위라고 그럽니다. 쿠바가. 그러니까 이 조그만 섬나라가 보물섬이에요. 진짜 그러네. 땅 파면은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잘 캐서 팔아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고. 개발하려면.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있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데. 어떻든 간에 현재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의 한 11%. 많이 하네요.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다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은 중국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이걸 가공을 해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일본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이제 미국으로는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여기를 좀 이렇게 확 풀어줄 생각이 별로 없나? 그러니까 이제 미국 딜레마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이 쿠바에 있어요. 그리고 쿠바와의 관계 개선은 미국한테 여러 가지로 이제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미국이 가는 거에 대해서 쿠바가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해가면서 미국의 체면에 손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 미국 정부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꽤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쿠바 출신의 미국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쿠바 출신의 미국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플로리다에 많잖아요. 플로리다는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플로리다를 잡아야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그 실제 파워보다 훨씬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이 사람들의 어떤 반쿠바적인 노선이 미국 정치에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 미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스트로나 공산당 이 사회주의 정권이 완전히 몰락하면야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니켈 정년 사업장들도 이제 있고, 근데 이런 사업장들은 미국 자본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누구와 하냐면 캐나다. 캐나다가 이제 94년부터 이제 쿠바 정부와 5대5로 합작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가고, 코로나 전인 이제 2018년, 19년에는 이제 쿠바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더 외자 유치 많이 하겠다 이제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꽤 많은 양을 생산을 하는데. 사실 훨씬 여기다 0을 하나 더 붙일 만큼 7만 톤이 아니고 70만 톤, 80만 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못 하고 있는 게 이제 쿠바 정부한테는 좀 안타깝죠. 그 외에 뭐 다른 자원들도 좀 있어요?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석유. 뭐 석유까지나. 그래서 이제 쿠바는 석유를 이제 하루에 한 4만 배럴 정도. 4만 배럴? 아주 조금밖에 안 돼요. 많지는 않지만 석유가 나서 주로 다 발전용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바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필요한 석유 양이 한 15만 배럴 정도라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요. 사람들이 차를 밀고 가죠. 기름 떨어져서. 그다음에 주유소 앞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서 지금 맨날 며칠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나라인데, 실제로 이 쿠바에 진짜 석유가 부족하냐에 대해서 따져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또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안 부족할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루에 4만 배럴은 이거는 굳은자로 나오는 거고. 베네수엘라가 아무리 뭐 어려워져도 하루에 5만 배럴 정도는 갖다 주고 있고. 그래요? 멕시코도 최근 들어서 한 2만 5천 배럴 정도를 줘요? 이제 왜냐면 이제 뭐 여러 난민 많이 넘어오면 귀찮으니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 10만 뭐 11만 정도 되면 얼추 필요한 건 되는데. 근데 왜 저렇게 모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제 필요한 석유는 항구에 쌓여 있는데 이거를 나눠줄 시스템, 체제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 석유 저장고에 있는데 저걸 펌프를 켜서 이제 유조차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펌프에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가 없어. 아이고. 유조차가 갈 기름이 없어.
이제 이런 유조차인데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 뭐 많은 국가들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근데 이 보조금이 결국은 그냥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쿠바 정부가 올해 2월달에 휘발유를 리터당 원래 30페소 그러니까 20센트 0.2달러에서 156페소로 인상을 해버립니다. 거의 1달러 수준으로. 네네, 5배. 네네. 한 방에 1달러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뭘 기대했느냐? 석유 소비가 줄 것이다.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가 월드카, 클래식카라고 하는 석유 잡아먹는 연비 너무 안 좋은. 뭐 정말 갤런을 넣고 정말 뭐 갤런당 뭐 한 2-3km 가는 이런 차들이 좀 줄어야 된다. 그렇죠.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쿠바 정부는 이제 달러 전용 이제 주유소 이런 것도 이제 개소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쿠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불편하고 불만이 많아지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쿠바 정부는 사실 이제 요거만 잘 넘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왜냐면은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석유 탐사 작업을 하는데 성과가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호주랑 앙골라 국영 석유 회사가 합작으로 해가지고 여러 곳에 시추 작업을 벌쳤는데 아주 고품질 이런 유전들이 바다도 아닌 육상이면 사실 개발하기 편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지금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이미 이제 탐사가 끝나서 매장량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얼마씩 나눌 건지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쿠바 전체에서 지금 한 40개 이상의 곳에 대해서 탐사, 무슨 평가, 계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참 우리랑 잘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 걸로 넘기고, 네, 중고차 넘기고, 중고차든 넘기고, 우리 이제 니켈 뭐 이런 걸로 받아와도 되고. 네. 그럼 뭐 서로 땡큐인데. 그러면 저 위에 계신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천조 형님이 눈 시퍼게 뜨고 이제 굉장히 불쾌하지. 굉장히 불쾌하시겠죠. 보면은. 예. 아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바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그냥 편하게 이제 내가 여행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하는 데는 그냥 미국 입국하는데 좀 불편해지는 거를 제외만 하면 별 문제가 없고 교류는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해볼 여지들이 많은 곳인데, 이게 선뜻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왜? 캐나다도 하고 호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든 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볼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도 사회주의 국가답게 어마어마하게 관료주의가 셉니다. 그거는 좀 쿠바가 해결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쿠바에 나가 계셨던 뭐 이런 코트라의 여러분들께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나 쿠바랑 분명히 시너지 낼 만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쿠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